사약 그릇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32세의 왕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행관이 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계신 한양을 향해. 그런데 이유는 몸을 돌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경상도 산골 유배지에서 바라보는 북쪽 하늘, 그 너머 강원도 영월로, 조카가 있는 곳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426년 봄, 경복궁 깊은 전각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의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혼 왕후 심씨였습니다. 형제가 많았습니다. 맏형 문종은 이미 왕세자로 책봉되어 제길을 걷고 있었고, 둘째 형 수양대군은 활을 쏘고 말을 달리며 무예를 갈고 닦는 중이었습니다. 셋째 형 안평대군은 붓을 들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문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저마다 색깔이 뚜렷했습니다. 이 막내 왕자의 이름은 이유였습니다. 한자로 쓰면 구슬유였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옷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을 각별히 여겼습니다. 고집이 있었고 할 말은 하는 아이였습니다. 형들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만 동시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의 직선 같은 성품이 언젠가 화를 부를 수도 있겠구나. 세종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화가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1433년 이유는 금성대군에 봉해졌습니다. 왕자에게 자귀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1437년 참찬 최사강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같은 해 세종의 명으로 태조의 8번째 아들인 의안대군의 봉사손으로 출계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손이란 제사를 이어받는 후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혈통은 세종의 아들이지만 제사를 받드는 집안은 따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린 금성대군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1445년 금성대군은 세종의 명을 받아 이명대군과 함께 화포 제작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족으로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작 현장을 돌아다니며 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무기를 다루는 일에 눈이 밝았고 백성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무렵 궁궐에는 어린 생명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맏형 문종의 아들, 훗날 단종이 되는 왕세자 홍위였습니다. 문종의 건강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빈들도 잇따라 세상을 떠나거나 쫓겨나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홍위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홍위를 낳은 지 이틀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이, 그 아이를 금성대군이 자신의 사저에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온천 행차나 강무 등으로 궁궐을 비울 때면 세손 홍위는 금성대군의 집에서 며칠씩 지냈습니다. 어린 조카와 젊은 삼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금성대군은 조카에게 활쏘기를 가르쳐 주었고 함께 뒷마당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홍위는 이 삼촌을 따랐습니다. 무섭지 않고 따뜻한 어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성대군도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 역시 몸이 약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문종마저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2년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12살짜리 임금이었습니다. 그해 단종은 2명의 삼촌을 사정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수양대군과 금성대군이었습니다. 단종은 두 삼촌에게 직접 물품을 하사하며 좌우에서 자신을 보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삼촌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준비해 왔습니다. 권람, 한명회 같은 책사들을 가까이 두었고 홍달손, 양정 등 무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어린 임금이 즉위하는 순간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반면 금성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카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연을 날리던 그 아이가 이제 임금이 되었구나. 내가 지켜야 한다. 그것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맹세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종 임어의룬을 앞세워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김종서가 편지를 읽는 순간 철퇴가 내리쳤습니다. 사대문이 장악되었습니다. 황보인을 비롯한 고명 대신들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이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나이든 신하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이 한 짓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행위를 반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카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이미 수양대군을 향해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하나 둘 수양의 편에 섰습니다. 이명대군도 계양군도 다른 왕자들도 현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금성대군만이 홀로 버텼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으로 영의정과 병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5년 마침내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선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전해에 이미 세조는 금성대군에게 무사들과 결탁해 당열을 키운다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모반 혐의였습니다. 억울했지만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권력을 쥔 자의 몫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체포되어 경기도 상령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배였습니다. 상령은 외진 곳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좁은 초가집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양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상황이 된 조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의 날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있었고 가진 것이라곤 한 벌의 옷과 몇 권의 책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버지 세종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지가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두 번째 유배지였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금성대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종의 아들이 저렇게 끌려가는 것이 마음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마음이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지내는 동안 한양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과 박팽렬을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이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육신 사건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연회 직전에 틀어졌습니다. 한명회가 자리 배치를 바꿔 거사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김질이 세조에게 고변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명이 잡혔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끝내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이라 불리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뒤 남은 이름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의 여파는 단종에게도 미쳤습니다. 성삼문이 국문장에서 단종에게서 칼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단종의 입지는 바닥을 쳤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457년 6월 21일 상황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카가 귀양을 떠나는 날 금성대군은 광주의 유배지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자리에서 내쳐져 죄인이 되어가는 조카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조는 금성대군의 유배지를 다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 순흥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배지였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곳들 중 하나였습니다. 세조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금성대군을 가능한 한 멀리, 가능한 한 깊은 곳에 가두어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몰랐습니다. 영월과 순흥은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을. 강을 따라 산길을 따라 편지 한 통이 오가기에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순흥은 소백산 기슭에 자리한 고을이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큰 고을이었고 조선 초에도 순흥도호부라는 이름의 당당한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소수서원이 자리한 고장이었고 선비들의 기풍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죽계천이 흐르고 소백산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싼 이 고을에 죄인 신분의 왕자가 도착했습니다.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순흥부사 이보흠이 그를 맞았습니다. 이보흠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종과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본인 역시 세조의 찬탈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을 처음 마주한 날 이보흠은 오래 그를 바라봤습니다. 왕족의 품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죄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보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밀고 할지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말이 늘었습니다. 이보흠은 금성대군이 머무는 곳에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도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유배인에게 과분한 대접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금성대군은 알아챘습니다.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1456년 여름부터 순흥의 자리를 잡은 금성대군은 1년에 걸쳐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이보흠과 함께 고을의 군사들을 살폈습니다. 향리들 중 뜻있는 자들을 가려냈습니다. 경상도 도내의 양반과 사족들에게 은밀히 경문을 돌렸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노산군을 영월에서 모셔와 왕위에 복위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의병을 일으켜 한양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경문을 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호응했습니다. 순흥고을의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오래도록 세조의 찬탈에 침묵해왔던 이들이 마침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이 모였습니다. 말과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거사 날짜도 정해져 갔습니다. 금성대군은 밤마다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순흥에서 한양까지의 길, 영월에서 한양까지의 길, 조카를 모셔오는 방법, 군사를 이끄는 경로,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경문이 돌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 동안 그중 누군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관노 이동이었습니다. 그는 경문의 초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조정의 판중추원사 이징석을 찾아갔습니다. 이징석은 곧장 세조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1457년 7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세조가 보고를 받은 날 순흥고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대군은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안동부사 한명진이 군사를 이끌고 순흥도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관아의 문이 부서졌습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체포되었습니다. 경문을 받았던 이들, 거사에 동참했던 이들이 하나씩 잡혔습니다. 1년에 걸친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명진은 독단적으로 군사를 몰아
수능 고을 자체를 불태웠습니다. 관아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관군은 닥치는 대로 베었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거사에 가담한 자와 그저 옆에 있던 자 사이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수능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철기병이 출동했습니다. 2차 학살이었습니다. 수능 주변 30리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죽개천을 따라 피가 흘렀습니다. 청다리 아래서 목이 잘린 자들의 피가 냇물을 따라 흘러내려갔습니다. 4km를 흘러가다 멈춘 그 자리가 훗날 동촌일리라 불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끝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피가 흘러가다 끝난 곳,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수능에는 284가구, 1679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중 약 300명이 이 학살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사에 참여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을에 살았다는 죄였습니다. 수능 안씨는 대대로 그 고을을 지켜온 명문가였습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성을 바꾸거나 이름을 숨기고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들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능 도호부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땅은 영천과 풍기와 봉화로 나뉘어 지워졌습니다. 하나의 고을이 통째로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수능이 다시 수능부로 복설된 것은 266년 뒤인 1682년의 일이었습니다. 266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충절이 한 고을 전체에 가져온 재앙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경자바위였습니다. 약 90년 후 이 땅에 백운동 서원을 세운 주세붕은 정축지변의 원혼들이 밤마다 울어대자 이를 달래기 위해 죽개천 바위에 붉은 글씨로 경이라 새겼습니다. 공경할 경이었습니다. 선비는 모름지기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보는 이들은 다른 의미로 읽었습니다.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라는 의미로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의금부 감옥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32이었습니다. 혹독한 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소식이었습니다. 수능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 금성대군은 그 사실을 알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조카는 아직 영월에 살아 있었습니다. 세조는 처음에 금성대군을 사사하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왕실의 혈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 정인지를 비롯한 공신들이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금성대군을 살려두는 것은 언제 또 다른 화근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간원과 승정원에서도 같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영월에서는 단종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룡포는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쪽은 절벽인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배를 타야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여름에 큰 수해가 나자 영월 관하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맏아들 의경세자가 급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조도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거사를 도모하다 발각되었다는 소식이 단종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단종은 그 소식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살려고 했던 삼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삼촌,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세조 3년 10월 21일이 되었습니다. 1457년 11월 16일이었습니다. 수능의 산속 어딘가에 금성대군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약이 내려왔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사약은 왕이 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 마시고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앞에 사약 그릇이 놓였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절을 올리십시오. 임금이 계신 한양을 향해. 금성대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한양의 반대편 북쪽이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강원도 영월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행관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내리는 사약을 받으면서 임금이 있는 방향에 절을 하지 않다니. 하지만 금성대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영월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카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야사는 그때 금성대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내가 절을 드릴 임금은 영월에 계신다고. 그러니 그분을 향해 절을 드리겠다고.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전해진 이유는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이라는 사람의 삶 전체가 그 행동 하나로 요약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약을 마셨습니다. 32세였습니다. 세종의 아들이 문종의 아우가 단종의 삼촌이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사약을 받은 자리 근처에서 훗날 사람들이 그의 핏자국이 묻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변에 단을 쌓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금성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수서원 인근에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실록은 단종이 금성대군과 장인 송현수의 죽음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선조 때의 기록에는 의금부에서 사약을 내렸다는 내용이 있었고 숙종 때의 기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의금부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내려왔는데 차마 단종에게 건네지 못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있을 때 단종 곁에 있던 공생이 스스로 나서 단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왕방연은 돌아가는 길에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에는 세상에 자신을 용서할 자가 없다는 한탄이 담겼습니다. 단종은 16세였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처음에는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감히 역적으로 지목된 이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만이 밤을 틈타 시신을 거두어 매장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훗날 단종의 능인 장릉이 되었습니다. 엄흥도는 그 공으로 후대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뒤 그의 이름은 왕실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종친록에서 유부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자손들 중 거사에 연루된 자들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한남군, 영풍군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역사에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조의 결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세조는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었고 그 후계자들도 죽었습니다.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왕들은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숙종 9년인 1683년 정축지변으로 목숨을 잃었던 이들이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1719년 금성대군의 신위를 모시는 단이 순흥에 세워졌습니다. 금성단이었습니다. 죽은 지 26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영조 15년인 1739년에는 금성대군에게 정민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올바르고 민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울리는 시호였습니다. 정조 15년인 1791년에는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신하들을 모은 어정배식록을 편정할 때 금성대군이 6종령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왕실 종친 중에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6명 중 하나였습니다. 정조 때에는 그의 자손들이 종친으로서의 대접을 받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순흥에 가면 소수서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금성대군 신단이 있습니다. 낮은 담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공간입니다. 제청과 주사가 있고 그 너머에 금성단이라 적힌 편액이 걸린 문이 있습니다. 문을 지나면 신단과 마주하게 됩니다. 매년 음력 10월 21일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날을 기일로 삼아 봉사선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소수서원 경념정 아래 죽계천에는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경이라 새겨진 바위입니다. 주세붕이 정축지변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새겼다는 경자바위입니다. 그 글자는 선비의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위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글씨는 수백 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끝 마을이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안정면 동촌 1리입니다. 죽계천을 따라 흘러내린 피가 멈춘 자리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농촌 마을이지만 그 이름 속에 560여 년 전의 일이 담겨 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비석이 지나가는 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놀릴 때 순흥의 청다리에서 주워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축지변 당시 고아가 된 아이들이 청다리 아래 버려졌다가 이웃들에게 거두어졌던 일에서 온 말이었습니다. 소백산 기슭 두레골 선앙당에는 지금도 금성대군을 신으로 모시는 성황제가 열립니다.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고 죽은 자리에서 발견되었다는 핏자국 묻은 돌, 혈석을 안치한 선앙당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선달이라는 순흥 사람이 꿈에서 금성대군을 보았습니다. 금성대군이 말했습니다. 내 피 묻은 혈석이 죽동 냇물에 있으니 찾아 거두어 달라고. 이선달은 이튿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냇물을 뒤졌고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을 선앙당에 모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정월 대보름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금성대군을 기억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에도 금성대군이 한때 머물렀던 자리에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에는 그의 가묘와 신도비가 있습니다. 영월의 창절사, 순흥의 성인단, 괴산군 청안의 향사에 제향되었습니다. 진천의 청당사와 순흥의 도계서원에도 제향되었습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가 전국에 흩어져 남아 있었습니다. 세종은 7 아들을 두었습니다. 맏아들 문종은 임금이 되었고 둘째 수양대군은 조카를 내쫓고 임금이 되었으며 다른 아들들은 시대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살아남았습니다. 세종이 사랑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성대군만이 달랐습니다. 세종이 임금으로 있을 때 세손이었던 홍위, 훗날의 단종을 자신의 집에서 돌보던 그 삼촌이 유일하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권력이 이 편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편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는데도 살아남는 쪽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이 받은 시호가 정민이었습니다. 올바를 정민첩할 민이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라가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280여 년이 지나서 때로 역사는 이렇게 더딥니다. 옳은 것이 옳다고 인정받는데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느린 시간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엇이 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다리 아래 피 흘려 죽은 순흥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끝 마을이라는 이름은 남았습니다. 이보흠의 이름은 조선 왕조실록 어딘가에 작게 남아 있습니다. 금성대군의 이름은 금성단에, 경자바위에, 두레골 선앙당에, 전국의 사당들에 남았습니다. 죽는 순간 조카가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1457년 11월 16일
그 고집스럽고 고든 왕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기리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역적이었으니까요. 그의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죽게천 물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수능 사람들이, 소백산 골짜기에서 혈석을 찾아 헤매던 이선달이, 밤마다 울어대는 원혼을 달래며 바위에 글자를 새긴 주세붕이, 죽은 조카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산에 묻었던 어몽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것은 옳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그 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66년이 지난 뒤 수능은 수능부로 다시 살아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도 복권되었으며 금성대군에게는 정민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영호를 향해 절을 올렸던 그 왕자, 죽는 순간에도 조카를 임금으로 모셨던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